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화요일의 대물 동부증권 청담금융센터의 송트리오 세 분이십니다. 송필호 부장, 송정훈 차장, 송원준 대리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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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조연 차장님은 잘 계세요? 잘 계십니다. 예, 바쁘게 잘 지내시죠? 일이 많아서 이렇게. 네. 네, 일이 많으셔서 저희 대물에서 조금 출연을 고사하셨는데 또 전 출연자도 챙기는 따뜻한 대물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토론 주제로 다뤘던 게 자동차 부품 쪽이었거든요. 그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모멘텀들이 있더라고요. 2분기 실적도 좀 잘 나올 종목들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잘 챙겨보면은 여전히 좀 대물 종목으로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네. 생각했던 것보다 환율이 좀 다시 좀 워낙 강세가 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번 주 들어서는 완성차 업체들도 좀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아직까지 특히 코스닥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공표된 부분들은 없지만 생각보다 원화에 대한 우려가 원화 강세로 인한 매출 감소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걸로 보여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 되면은 좀 더 뚜렷한 종목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대물 1위 종목은 오늘 욕심내지 않겠다라고 토론을 시작하시는데 늘 1등을 또 결국에는 꿰차시는 송필호 부장님. 지난주도 오늘은 말 많이 시키지 마세요. 그러시더니 자신의 종목 결국에 1등 시키셨는데 그 종목이 현대위아였고요. 2위로 밀렸던 괜한 또 조금 오늘은 해볼까 하셨던 송정훈 차장님의 한라비스테온 공조 2위로 밀렸습니다. 네. 오늘도 1등 안 하실 거죠? 사실 저는 1등에 대한 마음을 좀 비우고 왔는데요. 또 좀, 앵커님이 또 저를 좀 밀어주면 저는 또 해볼 의향은 좀 잠깐 있는데요. 사실은 1등 안 하고 싶습니다. 송정훈 차장님은 첫 방송 때 주식천사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는 그 포부 스스로 지금 이제 한 몇 달 하셨거든요.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해나가고 계시는 것 네, 저는 항상 천사이고 싶고 천사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옆에 계신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천사가 악마처럼 되려고 자꾸 부추기네요. 오늘 또 어떤 토론을 두 분이 해주시게 될지 또 지켜보시면서 오늘 관전 포인트 잡아드립니다. 자, 오늘 장은요, 코스피가 FOMC 회의를 앞두고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기차 테마가 강하게 움직였고요. 사물 인터넷 테마도 움직였거든요. 업종 테마 함께 보시죠. 지난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LTV와 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건설주는 이라크 악재에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이 주택 구매 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내년 전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는 더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세 가격과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이 건설주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건설주 상승은 그때뿐이었고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는 듯 했지만 이내 하락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에 지속적으로 LTV와 DTI 개선을 요구해온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낸 가운데 DTI와 LTV가 주택가격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향후 건설주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화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보겠습니다. 네, 탐나는 대물 오늘 주제 건설주입니다. 화요일 대물 시간에 다뤘던 적이 있죠. 전에 한번 했었어요. 네, 오늘 또 다시 두 번째로 화요일 시간에 다뤄보는데요. 지금 봐야 될 핵심 차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송정훈 차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차트는 그 수도권과 지방의 12개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 추이하고 그다음에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추이인데요. 일단 그 건설사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분양이 잘 돼야 되는 거고요.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는 향후에 그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어야 이제 분양이 잘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그 가격 상승을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식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먼저 이제 거래량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 추인데요. 이게 수도권과 지방인데 지금 그 녹색 표시가 그 12개월 평균 거래량 추이고요. 그다음에 짙은 검은색이 수도권, 옅은 회색이 이제 지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3년 1월을 그 저점으로 하고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어떤 가격 상승을 동반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전에 그 적재되어 있던 그 재고 물량을 좀 소진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매매 가격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옅은 회색이 이제 지방 매매 가격입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이후로 그 지방 매매, 아파트 매매 가격은 추세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2012년 중순 이후로는 이제 급격한 상승은 없고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그 가격 흐름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지방 쪽에서 이제 그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이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은 좀 안정되는 모습으로 해서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매매 가격은 아직은 눈에 확연하게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악성 재고 물량을 지금 재고 물량을 소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동반하지 않지만 이제 지금 뭐 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배려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는 이 수도권 매매 가격을 이제 그 상승으로 이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배려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얼마나 이제 향후에 얼마나 시장에 좀 그 먹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보고 결론을 좀 내려보면은 네. 결국은 그 건설사에서 대물을 찾는다면 결국은 현재 그 수도권에서 강점을 보이는 회사들은 주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강점을 보이는 회사들은 이제 중소형 건설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가격 상승을 동반한 수도권 매매 가격은 지금 얼마나 빨리 그 재고 물량을 소진할 수 있느냐에 좀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단언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 대형 그 건설사들은 조금 힘들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그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 자체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 쪽은 향후에도 그 매매 어떤 그 거래량은 상당폭 좀 증가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대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중소형 건설사 네. 쪽에서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매매 가격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 현재 주택시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닥은 확인했다. 지방 경기가 더 좋다. 이 정도인가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정책에 따라서 소비자의 반응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나는 두 종목이 현대산업과 서한이었습니다. 쭉 보니까 조금 연초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정책 효과다 하면서 건설주가 또 괜찮았고 1분기 뭐 빅베스라고 하면서 좀 괜찮았던 이후에 약간 횡보하고 있는 흐름. 네.
그리고 지방건설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신고가 내고 나서 비슷하고요. 횡보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횡보하는 정도의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자, 또 건설주 핵심 차트 송원준 대리님 어떤 차트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저는 뭐 두 가지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준비한 차트는 뭐 2013년 이후 그 주요 나라들의 건설업종 지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랍에미리트나 이탈리아, 뭐 일본, 독일 정도가 뭐 2013년 이후 건설 지수들이 뭐 최소 30% 정도,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거의 289% 거의 한 300% 정도로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네. 건설 그 앞에서 언급됐던 나라들은 건설 경기가 좋았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15% 정도, 그러니까 뭐 1년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오히려 퇴보한 수준. 그만큼 건설 경기가 안 좋았고요. 이게 뭐 2013년 이후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뭐 대략적으로 한 6, 7년 정도 안 좋았고 지금 이제 그 건설업의 매출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3분의 1은 건축, 3분의 1은 SOC를 비롯한 토목, 3분의 1은 해외 플랜트거든요. 이제 대신에 뭐 회사 사이즈나 회사의 뭐 좀 스페셜티에 따라서 특정 부분이 더 크고 적고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 금융위기 이후로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시장이 아예 죽어버렸기 때문에 대형사들은 그 주택 경기가 죽으면서 건축 부분들이 대폭 감소한 것들을 뭐 해외 플랜트를 가지고 메꿔내 나갔고 그걸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왔었고요. 네. 반면에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플랜트 쪽에 대한 시공 역량이나 뭐 수주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 안 좋았고 계속 구조조정이 진행이 됐었는데 뭐 일단은 작년 이후로 특히 작년 봄부터 뭐 올 상반기까지 뭐 특히 뭐 대형 건설사들이 특히 그 해외 건축 플랜트 쪽을 많이 했던 곳들이 뭐 저가 수주 아니면 원가 관리 뭐 그러니까 원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 때문에 네. 큰 손실을 봤잖아요. 뭐 네네. GS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1조 가까이 손해를 받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6천억 이상 뭐 적자를 봤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악재들이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뭐 좀 거의 바닥은 다졌고 올라올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첫 번째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뭐 국내 건설사 해외 플랜트 수주 추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2010년도에 가장 좋았을 때가 뭐 한 600억 불 정도를 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이 이때가 좀 많이 하기도 했지만 뭐 경쟁이 국내 업체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저가 수주를 했고 그 시공이 되는 게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올해까지 해서 이 저가 수주 물량이 지금 아직까지도 대형 건설사들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작년 이후부터는 그런 문제들을 너무나 모든 회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부 다 수주를 할 때 있어서 수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고 안정 위주로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은 한 600억 불 정도로 과거 2010년만큼 해외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 해로 네. 전망이 되는데요. 이렇게 가장 큰 이렇게 수주를 많이 하는 이유는 중동 지역에서 특히 정유 플랜트 관련된 공사들이 많이 발주가 일어났고 거기에 우리가 올해 수주에서요? 그러니까 정유나 플랜트 관련 네, 올해 수주. 그러니까 작년부터 좀 돼서? 그쪽에 대한 신규 뭐 공사 수주들이 많이 나왔고 네. 뭐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진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아니면 일본계 건설회사보다는 우리나라 쪽들이 좀 선호하기도 하고 시공 경험도 많기 때문에 많이 따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같이 다시 또 해외 수주도 많고 이런 것들이 뭐 수익성에 있어서도 좀 괜찮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공사는 아마 본격적으로는 올 하반기 빠르면 아니면 내년부터 이제 실적이 잡힐 텐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주가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좀 건설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난해 말부터 하고 있는 해외 수주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저가 경쟁의 추려 경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가격이라든지 양질의 수주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그렇죠. 또 다시 속는 경우는 없겠다. 확신을 가져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건설업체들끼리 가격 경쟁으로 수주를 하기보다는 네. 컨소시엄으로 좀 수주를 많이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수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은 거기서 뭐 몇 프로까지 인하하는 게 과거에는 정말 좀 수주 따는 거에 너무 치중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깎았더라도 그 공사를 완공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 남는지 여부가 가장 우선순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 공사기간 지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중간에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 아니었나요?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 그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 결국에는 네. 회사 손익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좀 양질의 수주 금액을 수주를 하는 했다. 거죠. 네. 예, 생각해도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네, 올해 해외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2010년도가 최고 많았나요? 예, 지금 최근 자료를 보면은 제일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육박할 만큼 올해 수주가 해외 쪽으로 많이 되고 있다. 또 국내 주택 시장은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모멘텀이 되네요. 송필호 부장님은 어떤 네. 차트 가지고 오셨죠? 제가 가져온 곳은 그 KB국민은행하고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그 우리나라 그 주택시장의 그 장기 사이클을 분석하는 그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래프는 87년부터 지금 그 장기 사이클을 분석을 했는데 87년부터 그 93년 1월까지 약 56개월 동안에 보면은 그 가운데 직선이 0%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0% 이로는 주택시장이 성장을 나타내고 아래쪽은 주택시장이 침체,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먼저 보면은 1순환기를 보면은 87년부터 93년 1월까지인데 이때 보면은 우리나라 그 주택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성장한 이유가 뭐냐면은 국내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이때 상당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성장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93년하고 2001년까지 보면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보면은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보였는데요. 이 시기는 보면은 주택 공급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던 시기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그 순환기를 보면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인데요. 약 48개월 정도인데 이때는 보면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또 크게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때는 주택시장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이유가 뭐냐면은 주택 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순환기를 보면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 51개월 동안 그 순환기인데 이때는 보면은 약간 성장을 했지만 크게 성장을 안 했습니다. 네. 이때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울 근처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시장의 성장세를 보였고,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작년도까지 보면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성장을 했는데 이때는 보면은 수도권보다는 지방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되고 보면은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주택시장이 좀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새로운 경제팀이 출범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사이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하우스푸어들은 예? 계속 기다리면 되나요? 기다리면은 제가 보면 결국 네.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예. 기다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자 대기가 만만치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나온 이야기 보면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뭐 금리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결국은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려면은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2기 경제팀이 좀 주택 경기 회복에 좀 기대를 걸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것은 연도별로 그 수주잔고 매출 진행 추이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송원준 대리가 이야기했듯이 2010년대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제일 많은 것을 그러면서 우리나라 건설사끼리, 대형사들끼리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서 저가 수주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2010년하고 2011년이 해외 수주에서 부실 수주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부실 수주한 수주 잔고가 어떻게 매출에 반영에 따라서 건설사들의 실적하고 밀접한 관계를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그래프 중에 그 점선 박스가 2010년하고
2011년에 수주하는 그 매출이 반영된 크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작년에 보면은 2013년에 보면은 그 점선 박스가 상당히 큽니다. 이와 같이 2011년에 그 저가 수주 매출이 상당히 많이 되면서 건설회사들의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 금년에 보면은 그 박스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반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 2010년하고 2011년에 저가 수주 그 매출 반영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5년에 보면은 내년도에는 거의 이제 반영이 다 되면서 그 막대 그래프가 크게 작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그래프에서 가져온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이와 같이 2010년하고 2011년의 저가 수주가 금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네. 지금은 건설주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근접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예. 자, 올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 예, 그 생각하셨던 이유가 아무래도 건설주에 그런 뭐 저가 수주가 해소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업종이 그동안 많이 내렸던 부분들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넘길게요. 송정훈 사장님, 지금 정책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는데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이번에 그 나왔던 그 규제 완화 부분은 일단은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6월 13일 날 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온 이후로 인해서 그 아파트, 그 수도권 아파트의 거래량이 그 증가를 하다가 큰 폭으로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그 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이제 큰 폭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서 하게 되면서 그 2017년까지 그 임대소득을 지금 연장 좀 해주는 걸로, 그 다음에 그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그 뭐 2천만 원까지 일단은 그 과세를 안 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것도 부족하자 정부에서는 결국은 급기야 그 DTI와 LTV를 지금 그 완화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규제 완화는 바로 그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큰 폭의 어떤 그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다만 현재 그 저희 한국의 그 금융 채무가 현재 1,024조 원이고요. 이 부분이 그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큰 이제 그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데, 이게 향후에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경우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또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요? 인하하면요? 지금 뭐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고 아까 송 부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금리를 인하하면 그 가계 채무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일단은 좀 부담이 경감이 되는 거죠. 일단 예. 소비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네. 근데 향후 언젠가는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고요.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경제에 좀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부 쪽에서 어떻게 이제 풀어갈지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풀어주기만 하면 일단 시장에는 뭐 큰 호재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구간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많고,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인하할 것이다. 금리 인하로는 증권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채권 전문가들, 이런 쪽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쪽으로 가야 최근에 될지. 얘기를 보면은 금리는 인상보다는 인하 쪽으로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인상이 저는 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요즘에 이제 경제신문에 보면 이제 그 새로운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그쵸. 그 한국은행 그 이주열 총재 인하할 같은 경우도 것이다 하죠. 이쪽에는 이제 매파적인 관점에서 이제 사고를 전환하면서 이제 그 경기 부양 쪽, 인하 쪽으로 상당히 무게 중심이 지금 흘리기 때문에 이제 그래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13개월 만에 그 국채금리 같은 게 최저치를 들어감에 따라서 얘가 앞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이제 하향 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던 경제부총리 후보자 최경환 후보자 이분이 되시나요? 네? 이분이 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네. 99%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좀 추진력이 있고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릴 만한 뭐 인물이다라고까지도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경제 자체를 봤을 때도 이런 주택과 관련된 가계부채 이게 정말 큰 아킬레스건이다. 이게 터지면 진짜 큰 뇌관이 될 거다. 터질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가 하면 또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가는 지금 딱 길목에 있다. 진짜 그 아주 극명한 비관과 낙관론이 진짜 교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원준 대리님, LTV DTI 완화를 카드를 이제 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꺼내들었는데 네.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DTI랑 LTV가 좀 워낙 강력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살 때 네. 워낙 우리나라 주택값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다 은행 차입을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LTV나 DTI가 없었기 때문에 2000년 초반까지는 뭐 한 채를 가지고서 수십 채까지 늘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하우스 푸어가 예, 양산됐잖아요. 그 와중에 네. 정말 부동산 재벌이 생기기도 했고, 그 뭐 2005년, 6년도에 그 부동산 랠리 속에서 마지막 막차를 탄 사람들이 지금 하우스포로 고생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때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결국엔 DTI, LTV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뭐 그 사람의 소득을 봐야 되고, 예. 집값의 일정 부분까지만 그 대출을 해준다는 게 이 DTI랑 LTV의 핵심적인 거고요. 이게 시행되면서 솔직히 말하면은 뭐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집값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대출이 안 됐고 그러면서 좀 집값이 많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완화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거의 한 70~80% 이상의 주택 구매자들은 당연히 부동산 뭐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뭐 주택 가격을 일부를 은행을 통해서 차입을 하는데 조금 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그 전까지 좀 집을 그러니까 개인의 자금이 부족해서 못 샀던 사람들이 네. 살 그 기회,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측면이 굉장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DTI, LTV가 도입된 이후에 항상 그 부동산 강세로 하기 위한 뭐 거의 맞는 카드로 여겨졌고요. 실제로 도입이 된다고 하면 네. 어느 정도는 특히 지금처럼 뭐 아파트 대출 금리가 3% 후반, 4% 초반까지 내려가 있는 저금리 시대에서는 충분히 차입을 통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고 그러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값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의 가장 핵심은 집값이거든요. 집값, 전세값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아까 방금 전에도 뭐 금리 인상이나 얘기도 나왔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로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어느 정도 경기가 좀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사인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이제 출구 전략이 나오면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올라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이긴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지금도 안 좋은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은 지금 뭐 아까 1200조 부채가 얘기 나왔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있고 네. 그나마 회복 기미가 보이는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몰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정치인 출신의 경제부총리가 왔고 경기 부양이라는 거를 특히 경기를 좀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살려야 된다는 목적이 있고 그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DTI, LTV이기 때문에 이게 좀 도입이 되면 뭐 직접적으로 특히 건설주들 입장에서는 건설 업체들 그리고 건설업의 주가 입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LTV, DTI 완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이런 표현도 하던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맞는 카드라고 합니다. 자, 송필호 부장님, 네,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그 야당하고 여당하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야당에서 주장한 것은 뭐냐면 최근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는데 LTV나 DTI 같은 것을 규제를 안 하면은 주택수요에 대한 실수요보다는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그 주택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가계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측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
NTB냐, DTI를 그 규제 완화를 지금 주장한 측 보면은 최근에 그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택 시장이 뭐 급등보다는 서서히 점진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수요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야당하고 여당 다 어느 정도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그 분위기를 봐서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네. 요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 규제는 상당히 좀 완화시킨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TV, DTI 완화 여기다가 금리도 조금 더 인하를 시켜준다면 주택 경기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 세 분 결론 그렇게 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또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한 어떤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래야 또 분양가도 올라가면서 이게 또 가격을 형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요. 분양가 예.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건설 업체들이 많이 요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동네에 높은 분양가의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입주가 시작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의 가격이 이 아파트와 올라가는 비슷하게 효과가 올라가기 있군요.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분양가가 높은 만큼 더 좋은 자재로 더 좋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제도는 없애야 된다는 게 이제 건설업체들의 주장이고요. 이게 뭐 솔직히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 주택 경기에 큰 플러스 효과가 있고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이 정책 카드가? 지금 현재도 솔직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분양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나올지는 저는 좀 잘 네.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을 살릴 묘안이 또 있을까요? 이제 그 지난 6월 13일 날 경우 이제 그 정부하고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뭐 그 주택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뭐 당정 협의 같은 것을 실시를 했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것이 그 임대소득 그 가세 완화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 그 임대소득 그 분리과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 완화 같은 이야기가 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요인들을 지금 적당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제가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팀이 추진했던 것이 보면은 수출하고 경상수지 그리고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 가지고 자기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경제 그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가 취임할 경우 만약에 취임할 경우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은 숫자적인 그 경제 성장보다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소득을 올리면 어떨까요? 국민소득. 국민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월급을 올리는 제일 중요한 건 예. 뭐냐.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그 지표들만 보면 경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수출 잘 되죠. 현대차 수출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상주의 흑자 구조 계속 유지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국민들은 피부로 그 경제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이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보면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제가 보면은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집착하고 부동산을 자기 주택을 소유하는 욕구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활성화시키는 나오는 가장 것만으로도 중요하죠. 충분히 예. 내수 경기가 좋아질 수 있겠다. 네. 건설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상을 하시네요. 그러면 건설주가 대물일까요? 송정훈 차장님?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대물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좀 구조적인 이유죠. 그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어찌됐든 그 이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네네. 수요가 늘기 위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맞아요. 아주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그 인구가 지속적으로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더구나 이제 노인 인구가 훨 많지 않습니까? 네네. 네, 노인이 나이 드신 분 입장에서는 뭐 60평짜리 아파트를 팔고 소형 아파트로 가서 남은 동안에 사셔야 되는데 그 대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젊은 층은 그렇죠.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으로 결국은 그 아파트 가격은
뭐 추세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뭐 미국처럼 저희 나라 한국이 미국처럼 뭐 그 이민에 대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새로운 수요자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어떤 식으로요? 이민을 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민을 자유롭게. 오, 예. 획기적이시네요. 예. 송원준 대리님, 대물입니까? 저는 좀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2008년 이후로 워낙 건설업 구조조정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었고 몇 년이죠, 벌써? 거의 6, 7년 한 6, 되는 7년 거죠? 이상 됐었고 예. 중소형 건설사, 주택 건설 위주의 중소형 건설사들 중에서 좀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거의 많이 도산되거나 도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건설업체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주택 경기가 완벽하게 살아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슬슬 반등 기미는 보이고 있고 대형사들 입장에서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거에 대한 수익도 대형 건설사들이 가장 많이 누릴 것이고 주택 경기가 안 좋을 동안 이제 생존의 방식으로 인해서 해외 건축, 해외 플랜트를 굉장히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그만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네. 주택 경기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나 가능성 있나요, 올해? 저는 좀 가능성이 좀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물일 수 있겠다. 송필호 부장님은요? 저도 이제 지금 장이 살아나면은 어느 업종이 가장 먼저 오를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업종들은 보면 저 경험상 어떤 업종이 오르냐 보면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실적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이 다진 종목들이 가장 먼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면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장이 여기서 턴을 하면은 건설주가 가장 먼저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도 송대리 같이 건설주가 대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실적 개선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를 하면서 종목을 이제 보면은 최근 건설주 흐름을 보면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요? 예, 대물이라고 보시는 거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 맵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건설주 키워드 맵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성장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 높이는 모멘텀이 됐네요. 하지만 이런 정책 방향이 주택대출 추가 확대로 이어져서 가계부채만 커질 수 있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계부채 우리 경제의 암초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LTV가 50%에서 60%로 확대되면 주택가격은 0.7% 상승하는 데 반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것에 비해서 가계대출 부담이 더욱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2012년 기준 102.7%까지 도달했습니다. 올해 서울 도심권의 신규 분양 물량이 5천여 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지난해 어닝쇼크를 기록했었던 건설주, 특히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올해 2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사태로 해외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라크 비스마야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진행하는 한화건설의 지분을 100% 보유한 한화의 주가가 이 이슈로 하락하다가 오늘 나흘 만에 1.5% 반등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은 올해 해외 수주액의 약 24.7%를 이라크에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공사가 남부 지역에 집중됐고 현지 시공도 내년 이후에나 본격화된다고 하네요. 네, 자, 대물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시는 의견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또 그만큼 주가 상승 잠재력도 크다는 부분들, 턴어라운드 가능성 등등에서 정책 드라이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중에서 한번 또 짜릿하게 대물을 한번 골라볼게요. 예, 세 분의 순위 공개해 주시죠. 네, 송원준 대리 1위 삼성물산, 2위 현대산업, 3위 GS건설, 송정훈 차장 1위 화성산업, 2위 삼성물산, 3위 GS건설, 송필호 부장 1위 현대산업, 2위 동원개발, 3위 대림산업입니다. 네, 화성산업은 어느 지역 건설사인가요? 대구 지역 건설. 네. 서안 말고도 또 있군요. 예. 역시 지방 건설사를 가지고 와주신 송 차장님, 또 나머지 두 분 어떤 종목 1위로 밀어볼까요?
먼저 1위 하고 싶은 그 화성산업부터 말씀하세요. 네. 네. 물론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뭐 1위 어떤 거 1위를 할 건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그 해외 수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시간 관계상 뭐 깊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 해외 쪽 그 저가 수주 부분이 저는 그 여전히 좀 우려할 만한 부분도 좀 있다고 좀 판단을 네. 좀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크게 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당분간 뭐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아까 서두에 그 2%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 건설사에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자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구 중심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그 전년 대비해서 그 100% 이상의 좀 극적인 그 수익 개선이 좀 나왔었고요. 매출도 30% 이상 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지금 그 보통 건설사들의 가장 마진이 높은 게 이제 분양인데요. 건설부터 분양까지 진행을 할 경우에 마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구의 신도시에 그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뭐 한 38대 1 정도로 뭐 엄청난 많은 좀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 신도시에서 계속 이제 분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뭐 PBR은 뭐 0.56배, 그다음에 PER은 뭐 7.6배로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PER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4, 4분기에는 이게 8.2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뭐 극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이제 PER이 7.6배. 전형적으로 추세를 갖고 상승하는 종목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고가권에서 행보를 보이다가 좀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그 박스권 상단을 지금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새로운 가격대 레벨이 좀 형성되는 과정에 있지 않은가 하는 또 판단도 들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주 적절한 매수 구간이 아닌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 건설사 중에 제가 아까 서한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지난해 50% 가까이 올랐고 올해는 올랐다가 조금 내렸는데 지금 10% 정도의 수익률인데요. 화성산업이 진짜 대단하게 올라왔네요. 왜 이 종목을 제가 몰랐을까 싶을 만큼 올해 90% 이상 이미 급등을 했는데요.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극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분양 시장이라든지 대구 지역의 분양 시장, 또 실적 성장성 충분히 돋보일 수 있겠다. 뭐 더기나 추가적으로 좀 첨삭을 하자면 예. 이게 이제 그 시공사로서의 어떤 그 아파트 공급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행사가 따로 있고 이제 그 입찰을 받아서 이제 시공을 하는 뭐 그 물론 이제 마진은 적긴 합니다만 분양보다는 이 부분은 뭐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그 지방 쪽이 조금 주춤해지고 뭐 수도권 쪽이 좀 활성화를 좀 가격 상승이 보인다면 뭐 그쪽 부분에서도 충분히 네. 좀 안배가 가능한 뭐 그런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좀 회사가 아닌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가격 매력이 여전히 있다. 예, 이 말씀이시죠? 예. 자, 매력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아니, 화성산업. 사실 최근 그 지방 주택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이제 그 동원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 쪽에 그 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동원개발 같은 경우도 그 전국 시공 능력 같은 경우는 53 정도 되거든요. 근데 부산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그 지방 그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대전 그러면 계룡건설, 그 다음에 대구 그러면 화성산업, 그 다음에 부산 그러면 동개발인데요. 이제 이런 그 중소형 건설들의 약점이 그거죠. 이제 만약에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크게 확장될 때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할 때는 이런 중소형사들이 이제 네. 좀 약간 시장에서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에 베팅하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송 대리님, 송 부장님 의견과 송 차장님 의견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요. 일단은
일단은 이쪽이 네, 다수결상으로는 조금 더 두 분이 예, 힘을 합치실 것 같기도 한데 자 어떤 종목 1위에 올려볼까요 그러면? 저는 삼성물산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네네. 최근에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뜨거웠던 건설업체이고요. 네. 아시겠지만 건설 업종도 영위를 하고 있고 상사 부분 자원개발이나 무역 쪽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매출 같은 경우는 화성산업이 약간 한 3천억에서 3,500억 정도라고 하면 여기는 작년 매출이 한 28조 정도로 일단 매출액 자체로는 규모로는 비교를 할 수 없는 회사이고요. 지금 일단 주택 수주 잔고가 한 11조 정도로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은 이 11조에서 마진율을 한 10%라고 잡는다고 하면 거의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향후 몇 년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색적인 거는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수주를 좀 많이 늘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140억 불 정도 매출, 그러니까 신규 수주를 했고요. 다른 그 대형 건설사들이 플랜트나 화학업체, 화학 쪽 플랜트 쪽을 집중적으로 신규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화를 가지고서 건축이나 토목 쪽 신규 수주를 좀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삼성물산 자체가 플랜트 쪽보다는 아파트나 도로 교량 같은 거, 그 다음에 빌딩 같은 거를 좀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원가 관리나 아니면 혹시 일어날 그런 각종 리스크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공사들이 마진율은 좀 낮거든요. 한 3%에서 4% 정도 수준. 하지만 마진율도 낮은 만큼 손실 가능성이나 아니면 중간에 일어난 추가 비용 같은 것도 좀 적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40억 불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비슷하게 아니면 100억 불 정도 해외 수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올해 한 18조 원 정도를 신규 수주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네네. 얼마나 큰 모멘텀 기대하세요? 일단은 삼성 SDI 지분을 여기가 삼성물산이 1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부가액으로 지금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게 9천억인데 지금 삼성 SDI 예상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SDS요? 예, SDS 같은 네. 경우에 그러면은 근데 이 20만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시장가가 한 2조 6천에서 2조 7천억 정도로 지금 장부가는 시장가의 한 3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주가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나요? 만약에 SDS 상장 그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면 예. 적어도 10만 원 가까이는 가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거 외에도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다른 건설 계열사 지분들을 최근에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그리고 지금 또 건설 부분 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삼성중공업 내에 있는 건설 사업부 아니면 삼성 에버랜드에 있는 E&A 사업부 같은 것들을 나중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통합할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건설 지주회사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 솔직히 10만 원 이상, 12만 원, 1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시면 예. 물론 이게 아직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예측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합친다면 중장기적으로 삼성물산 7만 원대 초중반에 사시면 50% 수익은 충분하다. 지금의 2배까지도 만약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2배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과감하게 목표 주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네, 송 대리님께서. 예. 오늘 대단하시네요. 삼성물산은 짝사랑한 것 같습니다. 짝사랑하신다고요? 송 차장님 의견 어떠세요? 대형 이 의견에. 건설사들이 대물이 된다는 거는 예. 결국은 시장을 이제 주도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배구조 이슈가 있잖아요. 일단 삼성그룹 내. 물론 이제 그 부분만 본다면 예.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러면 현대산업을 좀 볼게요. 네. 예, 저도 현대산업가를 그전에는 대림산업을 좋아했는데요.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니까 현대산업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현대산업가발이 매력이 있어서 좀 1위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죠. 매출도 좋았고 영업이익도 192억 정도 흑자잖아.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을 전반적으로 이제 예측을 해놓은 거 보니까 저는 상당히 건설회에서 대형 건설사 중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신규 수주도 한 1조 원 정도, 그 매출도 1조 1천억 정도, 영업이익도 한 430억 정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년도 매출도 보니까 4조
6천억 정도 해가지고 10% 정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700억 정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면서 금년도에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크게 되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이 실적이 크게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미분양 주택이 크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 연말에 보면은 현대산업개발이 미분양 주택이 2,300세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한 730세대까지 한 64%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달에 아파트를 3군데에서 분양을 했는데 다른 지역의 그 다른 건설사들은 분양률이 상당히 미비했는데 네. 현대산업개발은 거의 100% 분양을 했습니다. 아이파크 아파트 잘 만들죠? 잘 만들고 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금년 6월 달에 그 수원의 제 7차 아이파크 분양을 한 1,500세대 이제 분양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면 충분히 분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LTV, DTI 정책이 나온다면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실적이 좋아지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투자 심리 자체도 이 종목 주가.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최근 기간수도 상당히 좋고 주가율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뭐 충분히 앞으로도 현 가격대에서 10,000원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 가격대에서 10,000원 이상이요? 네. 그럼 수익률이 얼마 정도죠? 그러면 한 30% 정도 기본 정도 네. 쉽게 올라갈 수 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위 종목은 어떤 걸로 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삼성물산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건설업체들 제가 한 표 드릴게요. 그러니까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 네. 주가를 볼 때 단기 실적보다는 수주와 수주 잔고가 얼마인지를 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주가와 동행한다고요? 예, 왜냐하면은 주가는 선행을 하는 거고 수주라는 거는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먹거리이기 때문에 조선 또 생각하니까 갑자기 예, 좀 그러니까 씁쓸하긴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제가 네. 그러니까 증권업에 입사하기 전에 건설회사에 있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신규 수주고 네. 수주 잔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얼마나 네. 좀 원활한가 그런 것들이 건설회사를 보기 때문에 제일 좋습니다. 예. 시간 다 됐어요. 삼성물산 또 2등으로 가지고 와주셨잖아요. 삼성물산 저 2등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네. 밀어주실 건가요? 1등 할까요? 네. 그럼 2위가 이제 수도권 주택 회복이냐 아니면 지방이냐인데 송대리님. 드립죠? 송대리님은요? 일단은 지금 대구랑 부산 쪽 그 아파트 경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좋았을 때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화성산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2위 올릴게요. 예, 지방건설사 2등 올라가고요. 3위는 현대산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물건설주 1위는 삼성물산, 2위는 화성산업, 3위는 현대산업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